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우리 FAT 2급 제33회 제33회 시험은 2019년도의 시험입니다. 제33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 15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은요 모두 1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2점씩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점, 100점 만점에 30점이 이론 배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론 실력이 뛰어나면요, 이 15문제를 다 맞추면은 30점을 딱 맞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무에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40점만 더하면 되니까 70점 중에서 30점 실수하고 30점 실수하려면 한 10개 틀려야 돼요. 실무에서 10개 틀려도 맞는 거예요. 아니 맞는다. 합격이 되는 거죠. 40점이 되니까. 그래서 70점이 되죠. 자, 그래서 대개 이론 15개 다 맞추는 사람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고요. 보통 공부 좀 했다 그러면 10개는 맞춥니다. 공부를 좀 부족하게 했다 하면 8개. 공부를 미처 못했다 그러면 8개도 못 맞춰요. 그래서 공부 시험 준비 좀 했다 하는 분들은 대개 이론에서 8개 이상은 맞는 사람들이 시험 준비 좀 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개 이상 맞는 사람들은 합격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론에서 뭐 예를 들어서 7개, 5개, 6개 뭐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론 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척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이론이 배점 30점이 크지 않아서 이건 크지 않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계 지식의 실력이거든요. 이 이론이 실기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한번 풀어봅시다. 아래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회계 이론은요 모두 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이론을 공부하신 거예요. 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차변 요소 4개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죠? 거래의 8요소 다 외웠지 않습니까? 자, 옳지 않은 거 몇 번 같아요? 예, 3번에 요 대변 항목이 잘못됐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인 겁니다. 네. 벌써 2점 땄어요. 거래의 8요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지 대변이 아니죠.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손익계산서 참 그동안 많이 우리가 뭐 엊그제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봤잖아요. 조회해 봤지 않습니까? 자,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볼까요? 이거 틀렸네요. 재무상태가 아니잖아요.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재무상태에 나타나는 것은 재무상태표죠. 1번은 틀렸고, 2번 수익과 비용은 순액이 아니라요. 순액이라는 말은요, 수익하고 비용을 서로 차감해서 표시한다는 거. 차감해서 표시해버리면 이익밖에 안 나오지. 그러는 게 아니라 총액 표시가 원칙입니다. 순액이 아니에요. 총액. 수익은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수익이든 비용이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현금주의가 원칙인가요? 발생주의가 원칙인가요? 발생주의로 하도록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건 4번밖에 없겠네요.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수익이든 비용이든 우리 회계는 모두가 발생주의. 자, 그래서 2번이 맞았고요. 아니 4번. 네, 4번이 맞았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잘못한 학생은, 자, 선생님이 오늘의 학습 주제는 유동부채의 종류입니다. 해당하는 개정 과목을 발표해 볼까요? 철수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애수금입니다. 애수금이 유동부채냐? 예, 철수 말 맞았을까요? 맞았습니다. 예수금은요,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죠? 예수금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부채죠. 다음에 0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 보증금입니다. 0이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임차 보증금은요, 비유동 자산이에요. 자산, 부채도 아니죠. 임차 보증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임차할 때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주는 게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만기 때 우리 임차인이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이건 부채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 잘못된 학생은 0이겠네요. 민지 보겠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선수금이요. 네, 선수금 유동부채예요. 네. 계약금 받으면 부채라고 그랬죠. 왜 유동부채냐? 선수금은요, 금방 갚아야 됩니다. 뭘로? 상품으로 갚으면 돼요. 상품 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진우, 은행에서 차입한 6개월 만기의 차입금이요. 네, 6개월 만기는 유동부채. 맞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0이가 답이다 하는 걸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총계정 원장 일부이다. 현금 계정과 관련된 상대 계정의 전기가 잘못된 것은, 전기가 잘못된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첫날인가요? 두 번째 날인가요?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A4 용지 몇 장 가지고 우리 분계해보고 전기했던 연습 기억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실무를 아무리 전표 입력을 많이 해본 사람도 이걸 몰라요. 왜냐면 전표 입력했던 거하고 이렇게 T계적으로 그려놓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보는 것이. 예. 자, 그래서 전기 원리 여러분 아시죠?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금과 관련된 상대 계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 보겠습니다. 현금 전기 2월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패스. 그러면 외상 매입금 한번 볼까요? 외상 매입금. 네. 자, 현금 계정의 대변에 2만 원이면 외상 매입금 차변에 2만 원이 와야죠. 잘 됐네요, 이건. 네. 1월 3일 건. 다음에 1월 14일 걸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가야 돼요. 근데 현금 계정 차변에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대변에 가야죠. 이게 틀렸다. 너는 일로 와야 될 것이다. 이쪽으로. 네. 현금 계정 차변에 기록했으면 상대 계정 가공은 대변에 가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대변.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그러면 21일 거 맞았나 볼까요? 현금 계정 대변에 기록했네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차변에 와야 돼요. 맞죠. 이자 비용 차변. 그래서 1월 21일 전기는 맞았습니다. 1월 30일 거 볼까요? 현금 계정 대변에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 원. 맞았죠. 반대쪽에 가야 돼요. 반대쪽. 근데 이거는 지금 같은 쪽에 있어요. 틀렸어요. 자, 그러면 답은 1번이라는 거 여러분 찾을 수 있는데 이 거래는 무슨 거래인지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현금 차변, 외상매출금 대변입니다. 이 거래를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무슨 거래일까요? 어느 분이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어렵지 않은 거래인데. 현금 차변, 외상매출금 대변입니다. 외상으로 팔았던 거를 돈을 받았다. 그렇죠. 네. 외상으로 팔았던 거 돈 받은 거예요. 3만 원.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잘 이해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래를 전기할 때는 외상매출금 회수하면은 차변에 오는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가야 돼요. 받았으니까. 차변에 기록했다는 것은 외상매출금이 발생했다는 거죠. 발생했다. 발생한 게 아니라 이건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간다. 예. 4번에서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은 4번에서 많이 틀립니다. 예. 자,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무슨 자산을 설명했는지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네모 박스는 무슨 자산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무형자산을 설명하고 있죠. 무형자산. 그러면 질문은 그거예요.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무형자산 개정 과목 기억나시죠? 네,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잖아요. 답은 연구비. 연구비는 자산이 아닙니다. 비용입니다. 연구비는 비용입니다. 1번, 3번, 4번은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과목 분류를 아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네요. 다음에 6번째 문제. 네. 이런 문제도 이제 좀 실력이 좀 모자라면 이런 문제도 이제 포기를 합니다. 네. 자, 다음은 한공상사의 기초 잔액 시산표와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2020년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얼마입니까? 네, 결론은 이거예요.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습니다. 자, 잔액 시산표의 일부예요. 네. 지금 대손 충당금이 200만 원입니다. 잔액이. 아니 외상매출금이요. 그리고 기설정된 기초 대손 충당금이 3만 원이 있습니다. 자료 2를 보겠습니다. 대손 관련 거래 및 결산사항. 자, 2020년 3월 20일 날 외상매출금 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되었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만 원이 회수 불능해가지고 대손 처리되는 분계를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네, 이거 분계 여기 공백에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차변이 대손 충당금 만 원. 대변이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 못 받게 됐다 하니까 털어버려야죠. 외상매출금 만 원. 그래서 전기의 대손충당금 설정해 놓은 것 중에서 대손충당금을 상계시키면 돼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이제 3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20년 결산 시 3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계상했답니다. 그러면 3만 원을 대손 충당금을 추가하면 2만 원하고 더해져 가지고 대손 충당금은 5만 원이 되었겠죠. 그래서 2020년도 말 재무상태표상에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5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그 핵심은 그거예요. 요 3월 20일 날에 요 거래를 분개할 줄 아느냐? 이걸 회계 처리할 줄 아느냐? 이거 회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은 대손 충당금이 감소했네. 그러면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만 원이 왔으니까 2만 원이 되겠구나. 예, 만 원 까고 2만 원 해놨다가 결산 시 3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계상했답니다. 그래서 3만 원이 더해지면 5만 원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해가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분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분개인지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아시는 분. 자, 차변이 뭐 3만 원, 대변에 뭐 3만 원이다. 자, 대변은 이미 나왔으니까 대변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 어이구, 뭐 글씨가 빠졌어. 대손 충당금 3만 원입니다. 대변은 추가 설정 대손 충당금 하면 같은 쪽에 해주는 거니까.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3만 원 추가 설정할 때 이 차변에 오는 게 뭘까요? 외상매출금일 것이다. 아닙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이 발생했나요 지금? 아닙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건 외상이 발생했을 때 차변의 외상매출금.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3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했대요. 잡손실일 것이다. 네.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대손상각비 3만 원이에요. 예. 대손상각비 3만 원입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분개 꼭 알아두세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우리 매출채권에서 이거 공부했는데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네. 지금쯤 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당연하죠. 네.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는데요. 네,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6번 문제는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FAT 2급 수준에서는. 네. 이미 뭐 회계를 좀 아시는 분은 이건 정말 굉장히 쉬운 문제고, 이제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건 회계 초보 딱지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미 초보자가 아니에요. 이 정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회계 초보자는 아닙니다. 회계 초보는 넘은 거예요. 결산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결산 공부 앞 시간에서 할 때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의 설정을 어제 88만 원인가 추가했고, 그 다음에 밭들을 어음의 대손 충당금을 5만 원인가 1% 추가 설정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수동분계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뭐냐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숫자 입력하고서 점토 추가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넘어오게끔 했어요. 자동으로 넘어온 것을 보기는 했지만
내가 일일이 3차변 뭐 얼마 4대변 뭐 얼마 이렇게 직접 타이핑 한 거하고 전표추가 눌러서 자동 넘어간 거를 그냥 편하게 눈으로 본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요 예, 공부도 이게 고단하게 한 공부가 기억이 쏙쏙 남습니다. 예, 너무 편하게 하면은 까먹기도 너무 편하게 까먹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이치가 예, 고생한 만큼 꼭 보답이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할 때 이게 노트에 이렇게 써보고 하는 원시적인 공부가 좋아요. 예. 자, 다음은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유형자산을 처분했다는 건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차변은 무슨 개정 과목이냐 아시는 거죠? 미수금. 그렇죠. 미수금입니다. 차변의 미수금. 네. 맞았습니다. 미수금은 자산이죠. 다음은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공상사의 당기 매출 관련 자료입니다. 당기 총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너무나 쉬운 거므로. 그런데 매출액을 추정을 해야 되겠군요. 예. 자, 매출액하고 관련되는 값을 4가지를 주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15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공식을 써본다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겁니다.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매출 원가는 바로 두 번째 주었네요. 매출 원가가 7만 원이다. 7만 원. 자, X에서 7만 원을 뺀 것이 15만 원이래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라는 뜻이냐면은 15만 원을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죠. 매출액이 22만 원. 예, 22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매출액은 순매출액입니다. 순매출액. 근데 여기서는 여기 22만 원이 복이 없잖아요. 총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순매출액과 총매출액은 또 무슨 차이냐? 이것도 매출액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총매출액에서 빼주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애누리, 환입, 할인. 예, 매출 할인. 네. 근데 매출 할인은 없어요. 그러면 매출 환입, 반품 들어온 거, 매출 애누리, 하자가 있어서 대금을 깎아준 거, 이건 여기 순매출액에 더하면 그게 총매출액이에요. 왜냐하면 총매출액에서 3가지를 빼는 것이 순매출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매출액은 네가 알아냈어요. 22만 원. 총매출액은 반대로 더해야지. 그러면 여기 있는 3만 원과 여기 있는 만 원을 더하는 거니까 4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총 매출액은 26만. 예, 26만 원이다.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매출액과 총매출액의 예, 차이를 아셔야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죠? 예. 총매출액은 환입이나 애누리를 포함시킨 거예요. 순매출액은 환입, 애누리, 할인 다 뺀 거예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 때는 총매출액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것이 매출 총이익이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라고 표시된 것은 언제나 앞에 순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맨 첫 번째 줄에 매출액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매출액은 총매출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순매출액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합니다. 총매출액 기록하지 않아요. 8번 문제는 근데 이상하게 순매출액을 물어보질 않고 총매출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순매출액에다 더할 걸 더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9번째 문제. 한공상사의 건물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2020년도 결산 후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 금액은 얼마요? 장부 금액이라는 건 뭐냐? 취득 금액에서 요 취득 금액 100만 원에서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줄여서 감누라고 쓰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취득 원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2020년 결산 후 시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2018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고요. 내용연수 10년이고 잔존가치가 없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입니다. 월할 상각한다 그랬는데 월 단위로 끊을 것이 없는 게 1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딱 1년씩 떨어져요. 결산일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년씩 연 단위로 똑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까지 감가상각을 몇 번 했을까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번 아닌가요? 2018년도 1월 1일 날 샀으니까 2018년 12월 달에 한번 감가상각하고 2019년 12월에 한번 감가상각하고 또 2020년 마지막 3번을 해야 됩니다. 자, 정액법은요. 잔존가치 없으니까 100만 원을 10으로 나누는 게 그게 정액법이에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10만 원씩이니까 3번 했으면 감누는 얼마예요? 30만 원. 예, 감누는 30만 원. 그래서 장부 금액은 70만 원이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 금액입니다. 네, 장부 금액 계산하는 방법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대화 내용에 따라 2020년도 말 결산 정리를 한 경우 대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결산 정리 분계에 관한 겁니다. 대변 개정 과목. 자, 이 부장이 거래은행에서 2018년도 3월 초에 대출받았던 장기차입금 만기일이 언제예요? 2018년도 3월 초에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김대리한테 물어본 거네요. 만기일이 2021년 3월 말입니다. 결산 정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0년도 결산 정리를 하려고 지금 회계팀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대화합니다. 2018년도에 차입을 해가지고 2018년도도 장기차입금, 2019년도도 장기차입금. 그러나 2020년도 말에는 상환 기간이 몇 달 남았냐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3개월 남은 것을 장기차입금이라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이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라는 것은 상환일이 1년 이상 남아야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런데 이 차입금은 기간이 흘러서 이제 2020년도 말 결산을 할 시점에서는 상환 기일이 1년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1년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됩니다. 메모장에다
중요한 거니까 메모장에 써드릴게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부릅니다. 유동성 대체분계. 예, 이거는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냐? 차변의 장기 차입금. 네.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 부채를 감소시켜요. 이거 대신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이것은 부채를 증가시켜요. 아니 부채 감소했다가 또 부채 증가하는 분계는 똑같은 금액을 하는데 거래처도 은행도 똑같을 거고 이런 분계를 뭐하러 하느냐? 부채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변화가 총액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지만 이 장기차 입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분석을 할 때 정확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 주어야. 그래서 비유동 부채가 감소하고 유동 부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유동 부채라는 것은 내년에 다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내년에 갚아야 될 빚은 이만큼입니다를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마치 3년 후에 갚아야 되는 것처럼 비유동 부채에다가 계정과목을 그대로 놔두면 그 재무상태표는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런 분계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 이걸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FAT 1급은 당연히 하는데 FAT 2급에서는 이걸 우리 교재 혹시 이 계정 과목 우리가 연습한 적 있나요? 없죠. 네. 근데 시험에는 이게 나왔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만 공부를 하신 분은 이 문제 무조건 틀린 거죠. 이거 선생님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상한 거 나왔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게 이 시험 너무 어려웠습니다. 안 배운 거 딱 하나 나왔는데 이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죠. 예. 다 이해는 합니다. 안 배운 거 하나 나오면 멍 때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배운 게 나왔지? 네, 그래서 답은 뭐예요? 4번이다. 네, 알아두십시오. FAT 2급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네, 그 다음 교재인 FAT 1급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1번. 다음 중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옳은 것은? 이건 너무 쉽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은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이잖아요. 자산부채 자본. 미지급금 부채, 가수금 부채, 가지급금 자산, 현금 과부죠. 이건 현금 과부력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그렇게 맞추면 안 되겠군요. 자, 이거는요. 재무상태표는요. 기말의 재무상태표에는 임시계정은 표시하면 안 돼요. 임시계정은 표시하면 안 돼. 예. 그걸 가계정이라고 그래요. 임시계정을 가계정. 일시적으로만 쓰는 계정은 기말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가계정이 3개가 있어요. 3개. 하나만 가계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답이에요. 우선 답은 몇 번일까요? 예? 4번? 1번입니다. 1번. 1번이 답입니다. 미지급금은 부채로서 얼마든지 기말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표시될 수 있는 개념 과목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가수금 이거 기말에는 정리해야 돼요. 무슨 도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가계정이에요. 가지급금 출장 간 사원 돌아와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임시계정이에요. 현금과 부족도 정리해야 돼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는 임시계정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다음 12번 볼까요?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날 텐데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 관련 모든 비용을 전부 자산으로 취득 원가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취득 후에 지출되는 것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집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생산 능력을 증대시킨다든가 내용 연수를 증가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원상 회복을 위한 겁니다. 그것은 수선비로 처리하시오. 그런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공부한 지가 꽤 됐죠. 예.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말이 바로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취득원가가 그게 자산이에요. 옳습니다. 다음 2번 유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경상적인 지출은, 이 경상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출이라는 거죠.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았죠. 3번 기계장치의 소모품과 벨트의 교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계에서 벨트 교환하는 것은요, 벨트는 소모품이에요. 때 되면 그때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벨트가 마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3번. 4번은 건물 내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시설의 설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에 설치하면 그냥 건물의 가격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본적 지출, 건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놓고서 기계장치로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는 그냥 건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냉난방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3번. 다음 중 항공상사, 도매업을 하는 항공상사의 영업 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는, 영업의 수익이 아니면 영업의 수익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영업수익이겠네요. 자, 도매업을 하는 항공상사입니다. 은행에 예금에 대한 이자가 붙었어요. 영업 외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왜냐하면 이 회사는 돈놀이 하는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 다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받았어요. 예, 이것도 영업 외 수익입니다. 배당금 받자고 도소매하는 건 아니니까 영업 외 수익. 다음 3번, 거래처에 일시적으로 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았어요. 예, 이것도 영업외입니다. 이거 임대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은 4번.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했다. 영업수익.
상품 매출은 영업수익이죠. 도매업에서의 상품 매출은 바로 영업수익.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러분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요. 취득원가는 재고자산 취득 시 모든 비용을 다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따져볼까요? 매입 재고자산 수량이 150개예요. 단가가 3,500원이래요. 자, 그러면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150개에다가 곱하기 3,500원 해보면 일단 물건값이 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52만 5천원입니다. 운반비 8,000원 더하세요.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 이거 지금 우리 매입하는 거죠. 재고자산을 취득하는데 판매 수수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매입 수수료 더해야죠. 매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래서 8,000원과 5,000원만 더 더해보세요. 그러면 13,000원을 더하라는 얘기죠. 예, 53만 8,000원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53만 8,000원. 혹시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판매 수수료 10,000원까지 더했다 하더라도 54만 8,000원은 보기에 없어요. 예,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왜 답이 없죠? 다시 생각을 해보겠죠. 자세히 보니까 취득인데 재고자산 취득이라는 건 재고자산 매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웬 판매 수수료? 말이 안 맞죠. 예. 그래서 매입 수수료. 자, 마지막 문제. 다음에 오류가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고급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문제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분기할 때마다 거래의 결합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이 거래가 뭐 자산 증가인지 자산 감소인지 비용 발생인지 수익 발생인지 이런 걸 꼭 따져가면서 문제를 우리 분계를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려면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가는 것은 수익하고 비용이 가잖아요. 예. 뭐 수익이 대변에 가고 비용이 차변에 오는 겁니다만 아무튼 수익과 비용이 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기말 재고자산 12만원을 계상했으나 정확한 기말 재고 금액은 10만원이래요. 재고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재고가 작은데. 자, 여러분, 이 기말 재고자산 2만원이 말이죠. 2만원이 재고를 너무 높게 잡았죠. 재고가 높으면 뭐에 영향을 주냐면 매출 원가에 영향을 줍니다. 재고가 높게 잡으면 매출 원가는 반대로 가요. 낮아져요. 예. 재고를 높게 평가하면 매출 원가가 낮아집니다. 그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원가가 비용이란 말이죠. 낮아지면 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대하게 나오는 거죠. 이익이 과대하게. 예. 그래서 이익하고 원가는 비용이고 이익은 이익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예요. 과대하게 나오면 과대가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어. 원가는 작아져요. 여기 보세요. 예. 원가는 떨어진다. 재고가 많으면 재고를 높게 잡으면 이익이 커져요. 예. 그래서 재고자산의 금액을 2만원 과대하게 계상을 했다면 이익이 2만원 커지고 원가는 작아진다. 4번입니다.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도 이거를 이해를 할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 FAT 2급 충분한 실력이 되는 사람. 네. 지금 이 과정을 15번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답을 찾았다면 네. 그래서
여러분 15개 중에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10개 이상 정답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합격 확률이 있는 사람이다. 쉬었다 하겠습니다.